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일반의 김문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데이터베이스론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일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그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또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현실 세계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 세계에서는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데이터들을 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저장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의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컴퓨터 세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일종의 변환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컴퓨터를 통해서 데이터는 정보화되고, 자, 이번에는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그러한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그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접근 방법과 또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 중에서 첫 번째, 일단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거쳐서 첫 번째 수행하게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링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좀 추상적인 부분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코끼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했을 때 발은 네개고요, 귀는 크고요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중간적인 단계가 돼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차후 단계에 코끼리가 포유류에 포함되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쭉쭉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할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념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속성들로 기술된 개체 타입과 이 개체 타입들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추상적이며 포괄적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개체 타입 또 개체 타입들 간의 관계가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일종의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개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모음 자체를 개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죠? 이 고객에 대한 세부 정보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고객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는 어떠한 일반적인 어떠한 데이터 어떠한 자료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고 하지만 처음에는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되는지를 갖다가 무조건 좀 이제 추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마찬가지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비록 추상적이고 아직 덜 구체적이지만 그러한 부분을 함께 얘기를 나눠서 읽어 나가는 것이죠. 나중에 차후에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체 관계 모델이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차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그 다음 단계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 되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정의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정의로서는
필드로 기술된 데이터 타입들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름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최종 산출물로서는 관계 데이터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저런 게 있구나, 저렇게 해서 추상화된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겠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어떤 단계를 설명한 것으로서요. 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념적 설계 단계를 거치고, 두 번째 논리적 설계 단계를 거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의된 내용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저장 장치의 어떤 관점으로서 효율적인 설계를 물리적 설계 단계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구현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구현할 때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와 소통함에 있어 세 가지 그 표준화된 언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언어 중 DDL, 즉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를 통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 스키마를 구현하고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개체 관계 모델이라고 해서 엔터티 릴레이션십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개념적인 모델링에서 사용될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개념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구현 단계, 설계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ER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럴 때 그때 활용되는 그러한 방법론이 개체 관계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이 나오게 돼 있죠. 뭐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러한 모델을 처음 고안하신 분은 피터 챙이라는 분이세요. 지금 이분은 대만 분이시고요. 뭐 그 유명한 그 대만 국립대학을 나와서 그 미국으로 도미하시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상당히 대부적인 그러한 분이 있죠. 베리 윌리엄 보엠이라고 해서 그분 또한 소프트웨어 공학을 고안하신 분인데, 그분과 아울러서 지금은 상당히 큰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여담입니다만 이분께서 고안하신 이 개체 관계 모델, 특히나 그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 툴이 발명하게 됩니다. 케이스라고 하면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어떤 시스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개발 조력 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어라는 게 있어요. 비주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계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때로는 그 건물의 건축물까지, 그 설계도까지 그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러한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테이블도 만들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내에 어떤 스키마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분이 구상하신, 이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개발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일종의 하나의 여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개체 관계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의 구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엔터티 집합과 관계 집합을 이용해 도용하여 개념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성 요소로서는 개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속성과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개체, 속성, 관계에 헷갈리시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개체 관계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체가 있고 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라는 어떤 정보 형태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직원이라는 정보 형태 내에 그러한 카테고리 내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세부 정보는 뭐 이름이라든지 내선번호, 부서, 담당 업무, 근무 연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부를 때 보통 직원을 개체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개체 이름 내에 개체 이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세부 정보로서 속성들이 있을 수 있겠고, 개체 이름과 속성을 포함해서 우리가 개체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차후에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설계 단계에서 실질적인 테이블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초기 모델로서 고려되고 차후의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개체 타입이 만들어졌으면 그 개체 타입 안에, 개체 안에 들어갈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개체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하나하나의 정보를 그렇게 부르고요. 그러한 통합적인 집합을 개체 집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라고 하면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며 다른 모든 개체와 구별되는 개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객, 직원이라는 개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고객이라는 개체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개체들은 서로 구별된 부분이어야만 하는 거고요. 독립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안에 개체 타입과 인스턴스와 개체 집합이 있고요. 속성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어적으로 용어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갖다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 컴퓨터 일반에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단어를 통합적으로 봤을 때에도 여러분들께서 용어적으로 많이 친숙해져야 됩니다. 왜냐, 많은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신경 쓰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어떤 고객이다. 이제는 직원이다. 이제는 뭐 판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독립화된 개체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구성할 때 우리가 개체가 들어가고 개체 안에 어떤 속성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개체와 다른 개체 간의 어떠한 연결성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관계, 즉 릴레이션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관계 타입이라고 해서 릴레이션십 타입이 있습니다. 이 릴레이션십 타입은 개체들 간의 어떠한 대응성, 코레스판던스, 그다음에 사상, 매핑. 이게 뭐냐? 각각의 어떠한 매핑된 어떠한 정보, 그러한 현황, 사항을 갖다가 표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관계에 대한 어떤 속성 또한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수와 과목이 있습니다. 이 교수와 과목은 일종의 강의라는 관계를 통해서 연관되어질 수 있고요. 이 강의는 아울러서 언제 시작하는지, 어느 곳에서 하는지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속성이 있을 수 있듯이 이렇게 어떠한 그러한 개체들 간의 관계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서 이 관계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1대1 관계, 예를 들어서 아주 예입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개체가 있다고 했을 때, 각 남편과 아내 개체는 1대1 대응이 되겠죠. 1대4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대1인 개체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1대 n인, 그러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서, 총무부, 인사부, 영업부, 기획부, 생산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또 각각의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총무부는 하나지만 사원은 그 총무부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관계로 표현한다면 1대 다의 관계다 해서 1대 n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n대 n의 관계에서 예를 들자면 학생과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과목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과 같이 그래서 다수의 엔터티, 즉 객체가 다수의 또 다른 객체와 당연히 연관지어지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N대 M의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매핑 카디널리티라고 있습니다. 이 매핑 카디널리티는 보통 카디널리티는 이 객체 안에 들어가는 일종의 이거 차후에 배우겠습니다.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도메인의 개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매핑 카디널리티는 연결된 매핑된 그러한 자료의 개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객체 관계 다이어그램을 또 개발하기 위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미리 정의한 표기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까 객체 그다음에 객체 안에 있는 속성들, 그다음에 또 객체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기법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직사각형의 모양은 객체 타입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마른 목골은 관계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타원형은 일종의 애트리뷰트,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속성은 또 복합적인 어떠한 속성, 즉 복합 애트리뷰트를 가질 수가 있겠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차후에 엔터티 간의 객체 간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키라는 부분이 설명되어질 텐데요. 그러한 키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표기법을 가지고 예로서 학습 업무에 대한 엔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은 이 교수라는 객체는 다른 세부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속성들이 이렇게 나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객체다. 이 객체는 교수 번호, 교수 이름, 전공, 학과와 같은 속성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도식화 이렇게 그림을 그린 부분이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질 수 있겠고요. 이건 하나의 객체를 표현을 했죠. 자, 이러한 객체, 교수라는 객체는 학생과 또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관 관계를 만든 것이 바로 관계라는 것인데요. 아까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름모가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교수와 학생은 지도라는 어떤 관계로서 연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수 한 명의 교수는 다수 명의 학생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1대 n의 관계가 생성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학생이 나왔습니다. 학생 또한 속성이 있어야겠죠. 속성은 학번, 이름, 주소, 학년 이러한 속성을 가질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객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수는 과목이라는 객체와 강의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매핑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명의 교수는 또 여러 과목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 일반에서도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이 있고 차례 구조가 있듯이 그러한 형태를 도식화해서 보인다면 1대 n의 1대 다의 관계로서 교수와 과목은 강의로서 연관이 되어진다.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과목 번호, 과목 이름, 그 다음에 학점 이런 식으로 속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속성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또한 학생들은 과목을 등록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과 과목을 연관시키는 작업이 바로 이제 이러한 등록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수 명의 학생이 다수 개의 과목을 수강합니다. 수강 등록을 하게 돼 있죠. 그럴 때 보일 수 있는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관계가 and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그 학사 업무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이고, 이 등록이라는 관계 안에 또한 성적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또 속성이 또 있겠고요. 자, 다음은 지금 우리가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는 ER 다이어그램을 산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산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로 한 정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저장해야 될지 정의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 이전에 개념적 단계에서는 조금 추상적이었어요. 이러한 추상적인 단계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컬 데이터 모델링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최종 산출물로 ER 다이어그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개념적 구조를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따라 사용자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형태로 표현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게 설계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링에는 사실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계 데이터 모델링이 되겠고요.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계 데이터 모델은 무엇이냐? 일종의 데이터 형태를 어떠한 시트 형태로 우리 엑셀 많이 써보셨죠?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구조가 2차원적인 어떤 테이블 형태로서 그러한 개체를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체들은 또 마찬가지로 다른 다른 개체와 관계를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두 가지 방법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계층 데이터 모델 해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트리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에서 볼 수 있는 논리적 구조가 그래프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은 이런 식으로 지금 2차원화된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겠는데 좀 더 자세히 차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계층 데이터 모델, 영어로 하이어러키컬 데이터 모델이 되겠는데 지금은 이제 1대1로서 쭉 내려갑니다만 1대-n으로서 트리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가 기본적으로 트리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체 사이의 어떤 관계를 정의할 때 좀 제약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념적 구조를 좀 자연스럽게 표현하기가 되게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조작 형태를 표현하기가 되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이 쓰이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에서 이 모양 자체가 일종의 어떤 그래프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연결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거의 트리 구조, 계층형 데이터 모델과 같이 어떤 논리적 형태를 보이게 굉장히 극히 부자연스럽고요. 물론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이 사실은 계층형 모델은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거의 범용화돼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념적으로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어떠한 개체를 표현했죠. 그 개체를 가지고 관계를 표현한 것이 바로 ER 다이어그램인데, 이러한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형태를 우리가 보통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모든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일종의 관계 데이터 모델링이 되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지리어가 사용될 수 있겠는데, 이건 차후에 구현된 후에 사용될 수 있는 어떤 표준화된 언어입니다. 뭐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DDL이 있고 DML이 있고 DCL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은 어떠한 레코드의 어떤 순서와 무관하게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것이고요. 다음으로서는 마찬가지로 관계 데이터 모델에 뭐 말씀을 드린다면, 또한 데이터의 독립성 또한 그게 보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적, 비절차적 언어가 사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미 데이터 접근에 대한 방법에 대한 하우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절차적 언어가 쓰일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우적인 방법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와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파일 시스템 내에서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검색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포인트라든지 어떤 링크 정보를 활용해야 했습니다만, 이 데이터베이스, 특히나 이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 없다. 즉 내용 참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또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깊게 이해하시고 암기를 좀 하셔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나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떠한 우리 테이블 형태를 릴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릴레이션. 그래서 릴레이션은 2차원의 테이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종의 스프레드시트와 유사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내 안에, 그 릴레이션 안에 위치된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실질적인 데이터는 어떠한 도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릴레이션을 이루고 있는 그 세부 데이터는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체 안에 들어가는 세부 정보는 그때도 속성이라고 불렀죠. 릴레이션 안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세부 데이터는 속성이라고 표현하고, 실질적인 그 속성 안에 포함된 실질적인 데이터는 도메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원적인, 지금 방금은 이제 2차원 내에서 특히나 이 열적인 표현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행적인 표현으로서는 한 행을 일종의 레코드라고 부를 수가 있고, 여기서는 튜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코드 내지는 튜플, 특히 튜플에 대해서 잘 암기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차수와 카디널리티가 있는데, 차수는 일종의 열적 봤을 때 이 속성의 어떤 개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카디널리티는 도메인의 개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하나의 릴레이션은 최소한 하나의 차수를 가질 수 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나의 속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릴레이션만 있는데 속성이 없다. 그리고 아울러서 속성의 개수를 의미하는 차수가 0이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카디널리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메인의 개수라고 얘기했는데요. 속성은 릴레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속성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의 개수를 의미하는 카디널리티는 0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릴레이션의 어떤 차수는 자주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이 있을 수 있고, 고객이라는 릴레이션 안에 그 여러 가지 이름, 주민번호, 여러 가지 속성들이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러한 속성들의 개수가 시간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죠. 일종의 거의 고정화된 어떠한 데이터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카디널리티는 일종의 실 데이터의 개수인 카디널리티는 예를 들어서 오늘 10명의 회원이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탈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의 그 테이블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용어와 자주 사용되는 용어, 파일 시스템의 용어가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쓰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릴레이션은 테이블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 테이블이 일종의 파일. 물론 파일과 테이블이 동일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형식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튜플은 행적인 부분으로서 레코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행입니다. 행. 그리고 애트리뷰트, 즉 속성은 여러 개념이 되겠고요. 또 파일 시스템에서는 필드라고 쓰이고 또 이 필드는 또 마찬가지로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도 쓰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어들에 대해서 일단 좀 어떤 혼동 없이 좀 암기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널값이라고 있습니다. 이 널값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데이터, 이제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원이라는 테이블 내에 이 사원 정보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원 정보에 대한 어떤 튜플을 입력을 하는데 아직 부서 발령이 안 났어요. 그러나 이 사원 정보라는 릴레이션 안에는 부서라는 속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 부서 번호, 예를 들어서 부서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스페이스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제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값이 바로 널 값이 되겠습니다. 널. 그래서 널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릴레이션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제가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릴레이션의 스키마는 기본적으로 릴레이션의 이름과 애트리뷰트들의 어떤 집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스키마에 대한 정보는 차후에 메타데이터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카탈로그에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마찬가지로 저장이 될 수 있고요. 인스턴스는 일종의 어떠한 튜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레코드적인 그러한 정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릴레이션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션의 특성. 자, 튜플의 유일성이다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데이터 중복을 최대한 지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튜플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김문일이라는 사람이 2명일 수가 없듯이 아울러서 똑같은 주민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튜플은 첫 행에 있던지 아니면 세 번째 행에 있던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튜플의 무순서다. 이 튜플의 무순서가 일종의 릴레이션의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속성에 대해서는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열에 있던, 다섯 번째 열에 있던 그 순서는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속성의 무순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속성의 원자성. 이 원자성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연락처라고 속성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연락처는 사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예를 들어서 핸드폰 번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번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 번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연락처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번호, 집 전화번호, 회사 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성을 가질 수 있는 속성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속성의
원자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릴레이션의 어떤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그 릴레이션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지기 위해서, 즉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체라는 것이 다른 개체와 어떠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속성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키라는 부분입니다. 이 키를 사용해서 이 각각의 릴레이션,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는 릴레이션은 판매 내지는 상품이라는 릴레이션과 연관이 되어질 수가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관계를 가질 때 각각의 공통된 정보를 통해서, 속성을 통해서 연관이 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속성을 의미하는 부분이 바로 키가 되겠습니다. 이 키의 특성으로서는 두 가지가 크게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유일성. 그래서 튜플을 다른 모든 여기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일성은 모든 튜플들은 서로 다른 키 값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최소성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속성들로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거는 키의 특성으로서 두 가지, 유일성, 최소성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그러한 키는 어떠한 종류를 갖고 있는지 각각 살펴볼 텐데요. 크게 5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슈퍼키,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외래키라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키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키의 종류 중에 첫 번째 후보키입니다. 영어로 캔디데이트 키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각 튜플의 튜플을 고유하게 또 유일하게 식별하는 최소한의 속성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 특성을 다 충족을 하지요. 그래서 유일성, 최소성을 충족하는 그러한 어떠한 속성의 모임이 바로 후보키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모든 릴레이션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의 후보키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후보키가 복합키, 즉 두 개, 뭐 여러 개의 키로서 구성이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사원 테이블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사원 번호, 사원명, 주민번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사원을 의미할 수 있는 어떠한 주요 키는 무엇이냐 했을 때 사원 번호도 될 수 있겠고, 그죠? 주민번호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값을 우리는 먼저 후보키라고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보키는 이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기본키가 있겠는데요. 이 한 릴레이션 안에 후보키가 2개 이상 있으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기본키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찬가지로 유일성과 최소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한번 그 보기를 보시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원 번호가 있을 수 있겠고요. 사원명, 주민번호가 있죠. 자, 각각 사원 번호와 주민번호는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이 사원을 구분하기 위한 키값은 디자이너, 이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개발자가 지정을 할 수 있겠는데, 오케이, 이번엔 사원 번호로 하겠다 해서 이 사원 번호가 바로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캔디데이트 그 후보 키 중에서 기본 키를 정했어요. 그러면 남는 키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그 남는 키가 일종의 대체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lternative key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릴레이션을 봤을 때 사원 번호와 주민 번호는 후보 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 사원 번호는 기본 키, 그리고 안타깝게 기본 키로서 선택받지 못한 주민 번호는 대체 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